부인, 여기가 물 좋고 공기 좋은 남자 입구요. 내 곧 다시 데리러 올 테니 잠시만 쉬고 계시오. 차갑게 내뱉는 사내의 목소리 끝에 비릿한 웃음기가 서려 있습니다. 말을 마친 사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내려갑니다.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와 바쁜 발걸음 소리가 멀어집니다. 거센 산바람이 귓가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마치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의 통곡 소리 같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기울어가자 산 그림자는 검은 혓바닥처럼 길게 늘어져 말리제 고개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대낮에도 사나운 짐승들이 울어대어 포수들조차 발들이기를 꺼린다는 험하디 험한 땅입니다. 마른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서로 부대끼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흡사 누군가 뒤에서 몰래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 같아 등골이 오싹해지는 적막강산 한가운데였습니다. 그 칠흑 같은 공포 속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가마 한 채와 여인 하나가 있습니다. 여인은 초라한 행색에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초점 없이 허공을 헤매고 있었으니 지난 3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갇혀 살아온 윤 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그녀의 남편 조생원이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선비인 척 뒷짐을 지고 있었으나 그의 눈은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조생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러웠으나 그 속에 숨겨진 비릿한 살기는 차가운 산바람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부인, 여기가 물 좋고 공기 맑기로 소문난 암자 입구라오. 내 잠시 아래 마을에 내려가 요양에 필요한 약재를 구해올 테니 여기서 잠시만 쉬고 계시오. 곧 데리러 오겠소.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암자는커녕 이곳은 해가 지면 굶주린 호랑이가 내려와 산천 초목을 떨게 만든다는 사지스 띠 중의 사지였습니다. 그러나 조생원의 입가에는 이미 아내를 처리했다는 안도감과 비열한 웃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헌신한 조강지처를 짐짝처럼 산속에 내다 버리면서도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조차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을 마친 조생원은 부인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몸을 돌렸습니다. 그 뻔뻔한 뒷모습을 보며 가마꾼들조차 겁에 질려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호랑이 밥이 되라고 산 사람을 버리고 가는 이 천인공노할 짓에 가담했다는 공포.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들이 호랑이와 마주칠까 하는 두려움에 가마꾼들은 조생원의 눈짓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허둥지둥 산길을 뛰어내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당탕탕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듯 위태롭게 도망치는 그들의 발소리가 계곡 사이로 메아리 쳤습니다. 쫓기는 짐승처럼 황급히 멀어지는 그 비겁한 발자국 소리가 끌어질 듯 이어지더니 이내 산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말리제 고개에는 지독한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멀리서 배고픈 늑대 한 마리가 구슬프게 울어대는 소리만이 밤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윤 씨 부인은 미동도 하지 않고 바위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3년 전 원인 모를 병으로 시력을 잃은 후 남편에게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참아왔던 그녀였습니다. 차가운 밤이슬이 옷깃을 적시고 뼛속까지 시려오는 한기가 몰려왔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꼿꼿했습니다. 아마도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끔찍한 배신감이 살을 내는 추위보다 더 차갑게 그녀의 심장을 얼려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둠은 이제 완전히 사방을 집어삼켰습니다.
부엉이가 음산하게 우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 씨 부인은 이상하리만치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인매가 기괴하게 비틀리며 싸늘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막을 깨고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힘없는 병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객주를 호령하던 여장부의 단단하고 서슬퍼런 목소리였습니다. 조생원, 자네 운은 딱 여기까지일세.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쟁 하고 날카로운 금속음이 울려 퍼짐과 동시에 3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윤 씨 부인의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눈동자는 탁하거나 흐리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먹이를 노리는 맹수보다 더 매섭고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장님이 아니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남편과 첩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눈먼 연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윤 씨 부인은 품속 깊은 곳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물건을 꺼냈습니다.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는 자결용 은장도, 그리고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찍혀있는 비밀 장부였습니다. 그것은 조생원이 그토록 찾으려 혈안이 되어 온 집안을 뒤집어 엎었던 바로 그 땅 문서와 비리 장부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는 필요 없다는 듯 거칠게 낭떠러지 아래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굽었던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선 그녀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흰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표정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분노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내 오늘을 위해 3년을 죽은 듯이 엎드려 살았네. 내가 내 무덤이라 생각하고 파놓은 이 산속이 사실은 너의 숨통을 끈을 덧치었다는 걸 꿈에도 몰랐겠지. 기다려라 이놈. 내 친히 너의 그 더러운 목숨을 거두러 갈 터이니. 윤 씨 부인이 움켜쥔 은장도 끝이 밤하늘을 향해 번뜩였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조생원이 아내를 처리했다는 기쁨에 취해 첩과 함께 축배를 들고 있을 시간일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에 취해 웃고 있을 때 죽은 줄 알았던 조강지처가 살아있는 악귀가 되어 산을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윤 씨 부인은 험한 산길을 뚫고 어떻게 놈들의 심장에 칼을 꽂으러 갈 것인지, 그리고 그녀가 3년 전 탕약을 마시던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토록 처절한 복수를 다짐하게 된 것인지, 그 기막힌 사연 시작합니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정확히 3년 전 가을바람이 스산하게 문풍지를 울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본래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거상 윤 대감의 금지옥엽 외동딸이었습니다. 평생 남 부러울 것 없이 귀하게 자란 그녀였지만 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뜨고 나자 그녀의 인생에는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대를 사위로 들어와 굽신거리며 처가살이를 하던 조생원이 장인이 죽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흉측한 본색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윤 씨 부인은 으슬으슬한 몸살 기운에 초저녁부터 일찌감치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약 기운에 취해 비몽사몽 잠이 들락말락 하던 찰나 방문 밖 툇마루 쪽에서 두런거리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가을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부엌 아궁이 쪽에서 보글보글 탕약 끓는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약 냄새가 평소와는 달리 매캐하고 역겨운 것이 어딘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뜨고 문 쪽으로 귀를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문종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녀가 평소 친동생처럼 아껴주었던 몸종 향단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소름 끼치도록 간드러지고 교활했습니다. 나으리, 정말 이 약만 먹이면 되는 것이지요? 용하다는 의원에게 비싼 돈 주고 구해온 독초를 진하게 다렸으니 사흘이면 시름시름 앓다가 저절로 눈이 멀 것이고 달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저승길 갈 것입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독초라니, 눈이 멀고 저승길을 간다니? 윤 씨 부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대답은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입을 덮고 산 남편 조생원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고 말고 내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저 깐깐한 여편네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한 곳간 열쇠를 내어줄 위인이 아니야. 저 여편네가 죽거나 병신이 되어야 그 많은 전답과 윤대감이 남긴 객주가 다 우리 차지가 될 게 아니냐. 향단이 내가 수고 좀 해다오. 일이 잘 풀리면 내 너를 안방마님으로 앉혀줄 것이니. 탐욕이 뚝뚝 묻어나는 그 목소리에 윤 씨 부인은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그리고 자신이 거두어 먹인 종년이 합세하여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사실은 그 어떤 악몽보다도 끔찍했습니다.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고 당장이라도 방문을 박차고 나가 놈들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 부인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 나가서 따져봤자 힘없는 여인 혼자서는 저 독한 두 연놈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놈들은 이미 그녀를 죽일 작정까지 한 살인마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툇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방문 그림자가 커지며 문고리가 덜컥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 씨 부인은 황급히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깊이 잠든 척 가쁜 숨을 몰아쉬며 코를 고는 신용을 했습니다. 등 뒤로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벌컥 문이 열리고 방 안으로 서늘한 바람과 함께 지독한 한약 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사기 그릇이 쟁반 위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향단이의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일어나셔요. 몸살에 좋다는 탕약을 정성껏 다려왔습니다. 식기 전에 드셔야지요. 방금 전까지 나으리와 히히덕거리며 독사를 논의하던 그 입으로 이토록 천연덕스럽게 충신 흉내를 내다니. 윤 씨 부인은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억지로 삼키며 부스스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앞에 내밀어진 검은 탕약 그릇에서는 죽음의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걸 마시면 눈이 멀고 끝내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시지 않으면 의심을 살 것이 뻔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짐짓 기침을 심하게 하며 그릇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입에 대는 척하며 놈들이 잠시 한눈 파는 사이 넓은 솜의 자락 안으로 탕약을 쏟아붓고 꿀꺽 삼키는 신용을 했습니다. 뜨거운 탕약이 속적삼을 적시고 허벅지를 데웠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고 빈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정신이 없어 흘린 모양이구나. 그녀가 입가에 묻은 척 탕약 자국을 닦아내며 힘없이 눕자 조생원과 향단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윤 씨 부인은 젖은 옷을 움켜쥐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이 억울함을 풀고 저 짐승만도 못한 것들에게 천벌을 내려야 한다. 그녀는 그날 밤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놈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주겠노라고. 놈들이 안심하고 제 발등을 찍을 때까지 철저하게 눈먼 병신이 되어주겠노라고. 다음 날 아침 달구름 소리가 들리자마자 윤 씨 부인은 마당으로 뛰쳐나가며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내 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으리, 어찌된 영문인지 세상이 온통 캄캄합니다. 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허공을 휘저으며 통곡했습니다. 그 처절한 연기에 하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지만 단 두 사람, 조생원과 향단이는 달랐습니다. 툇마루에 나온 조생원은 걱정하는 척 달려왔지만 윤 씨 부인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놈이 향단이를 쳐다보며 입꼬리를 실룩이며 짓던 그 비릿하고 역겨운 미소를 말입니다. 아니 부인, 이게 무슨 날벼락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거짓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부축하는 남편의 손길이 뱀 껍질처럼 차갑고 징그러웠습니다. 하지만 윤 씨 부인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손을 생명줄처럼 꽉 부여잡으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맹세했습니다. 웃어라, 실컷 웃어둬라. 내 놈들이 짓는 그 미소가 머지않아 피눈물이 되게 해줄 테니. 그렇게 시작된 가짜 장님의 삶. 그것은 3년이라는 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앞이 보이는데도 보이지 않는 척, 놈들이 눈앞에서 벌이는 온갖 폐악질을 묵묵히 견뎌내야 했던 그 시간들. 특히 조생원이 윤 씨 부인이 숨겨둔 폐물함을 찾기 위해 그녀의 눈앞에 시퍼런 낫을 들이대며 시험했던 그날의 일은 지금 생각해도 오금이 저릴 만큼 아찔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윤 씨 부인은 조생원이 코앞까지 들이민 날카로운 낱날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조생원이 그토록 찾고자 혈안이 되었던 그 비밀 폐물함은 도대체 어디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놈들의 탐욕이 극에 달해 윤 씨 부인의 목숨마저 위협했던 그 숨 막히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날부터 윤 씨 부인의 삶은 살아있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멀쩡한 두 눈을 뜨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척 연기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눈을 감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눈앞에 빤히 보이는 문지방을 짐짓발에 걸려 넘어져야 했고,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물그릇을 더듬거리다 엎질러야 했습니다. 무릎은 성할 날 없이 멍이 들었고, 깨진 사기 그릇 조각에 손을 베이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탁, 탁, 탁. 대나무 지팡이로 마루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하루 종일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 씨 부인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연기를 하며 집안 곳곳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묵묵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첩 향단이가 제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비단 옷을 해입고 남편 조생원이 대낮부터 기생을 불러들여 술판을 벌이는 꼴을 말입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그녀는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며 바보처럼 웃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조생원이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리며 안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윤 대감이 생전에 귀하게 여겼던 황금 두꺼비를 찾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황금 두꺼비만 팔면 한양에 큰 기와집을 사고도 남을 돈이 생긴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젠장, 분명
이 방 어딘가에 숨겨뒀을 텐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 맹인 여편네가 정신이 나가기 전에 어디다 감춘 게야. 조생원은 옷장이며 반다지를 모조리 뒤집어 엎었습니다. 귀한 자개농이 긁히고 비단 이불들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윤씨 부인은 그 난장판을 곁눈질로 지켜보며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황금 두꺼비가 나오지 않자 약이 바짝 오른 조생원의 시선이 윤씨 부인에게 꽂혔습니다. 이복의 부인, 내 말 들려? 장인어른이 남긴 그 금두꺼비 말이야. 그거 어디다 뒀어? 응, 말 좀 해보라고. 조생원이 윤씨 부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지만 그녀는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웅얼거렸습니다. 두꺼비, 비가 오려나. 개굴개굴. 에이씨, 진짜 노망이 났나. 조생원은 신경질적으로 윤씨 부인을 밀쳐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생원의 눈빛이 갑자기 뱀처럼 차갑게 변하더니 벽에 걸려있던 낫을 집어들었습니다. 풀을 벨 때 쓰는 날이 시퍼렇게 선 무쇠 낫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윤씨 부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혹시 안 보이는 척하는 거 아니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조생원은 의심이 많은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낫을 윤씨 부인의 얼굴 가까이 가져다 댔습니다. 쇠붙이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어험, 부인 얼굴에. 그래, 독충이 앉았구려. 내 잡아줄 테니 가만히 좀 있어 보시오. 마른 벌레를 잡는다지만 그의 손은 낫을 쥐고 윤씨 부인의 눈동자를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시퍼런 낱날이 눈동자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일치, 아니 반푼거리도 안 되는 아슬아슬한 거리였습니다. 눈썹 하나라도 꿈틀하거나 눈동자가 흔들리면 그것으로 끝장이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공포심에 본능적으로 눈을 감거나 피하고 싶은 충동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윤씨 부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허공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침을 질질 흘리며 해벌쭉 웃어 보였습니다. 서방님, 배가 고픕니다. 밥 좀 주시구려. 밥. 낱날이 눈동자를 스칠 듯 지나갔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갈고 닦은 처절한 생존 본능이 공포를 집어삼킨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영혼 없는 인형이라고 최면을 걸었습니다. 쳇, 진짜 눈이 멀었네. 독사가 혀를 날름거려도 모를 판이야. 에이, 재수 없어. 조생원은 바닥에 침을 되뱉으며 낫을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 낫이 요강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윤씨 부인은 여전히 멍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향단아, 향단이 어디 있느냐? 저거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끌어내서 헛간에나 처박아 둬라. 밥맛 떨어지게 시리. 향단이가 달려와 윤씨 부인을 짐짝처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헛간 지푸라기 위에 내동댕이 쳐진 윤씨 부인은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지자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고 식은땀으로 속적삼이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볏짚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어리석은 놈.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사실 조생원이 그토록 찾던 황금 두꺼비는 바로 그가 밟고 서서
난동을 부리던 안방마루 및 젓갈 항아리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냄새나는 젓갈 속에 금덩이가 들어있을 줄이야. 탐욕의 눈이 먼 조생원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날 밤 윤 씨 부인은 헛간 틈새로 들어오는 달빛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놈들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진 이상, 이제는 반격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붓을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종이 위를 달렸습니다. 조생원이 관아 이방에게 뇌물을 바친 날짜, 객주 장부에서 횡령한 쌀 천석, 그리고 내 탕약에 넣은 독초의 이름. 그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생원과 향단이의 목을 죄 저승 명부이자 훗날 관아에 제출할 결정적인 증거, 비망록이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척, 눈이 안 보이는 척하며 놈들이 방심하고 내뱉은 모든 말들을 윤 씨 부인은 낱낱이 기록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 씨 부인은 그저 당하고만 있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양제일가는 거상 윤대감의 피를 이어받은 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 무릎에서 주파나를 튕기며 샘을 익혔고 남자들도 어렵다는 사서삼경을 떼고 객주의 장부를 관리해 온 명석한 여장부였습니다. 놈들이 그녀를 힘없는 아녀자로 얕잡아 본 것이야말로 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코 고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우는 칠흑 같은 밤. 헛간 문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신호 삼아 윤 씨 부인은 조용히 볏짚을 걷어찼습니다. 낮 동안 멍청한 장님 행세를 하느라 굳어있던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호랑이의 눈처럼 매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헛간 구석, 쥐들이나 드나들 법한 낡은 뒤주 밑바닥을 더듬어 작은 호롱불과 붓, 그리고 먹을 꺼냈습니다. 바싹 마른 벼루에 침을 뱉어 먹을 가는 소리가 마치 칼날을 가는 소리처럼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낡은 종이 위에 앉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간 그녀가 겪은 지옥 같은 시간들에 대한 증언이자 탐욕스러운 악귀들을 심판할 저승사자의 명부였습니다. 임진년 6월 25세. 조가놈이 객주 쌀 창고에서 쌀 300석을 빼돌려 주막집 계집 향단이에게 주었다. 임진년 7월 초 3일. 관아 이방이 찾아와 뇌물을 요구하자 조가놈이 내 친정아버지가 남긴 옥비녀 세트를 건넸다. 계사년 9월 열이튿날. 향단이 년이 내 탕약에 독초 첫 남성을 다려 넣는 것을 목격하였다. 윤 씨 부인의 붓끝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날짜, 장소, 오고 간 재물의 내역, 그리고 놈들이 나눈 은밀한 대화까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붓을 쥔 그녀의 손등에는 파란 힘줄이 솟아올랐고 붓대에는 그녀의 분노와 한이 서려 묵직한 살기마저 감돌았습니다. 조생원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당장 그녀의 목을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도운 것인지 조생원이라는 위인은 제 이름석 자도 겨우 쓰는 가망눈이었습니다. 그는 윤 씨 부인이 베개 속에 숨겨둔 글씨가 빽빽하게 적힌 종이 뭉치를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보고 콧방귀를 뀌며 이렇게 말했지요. 에잉, 이게 뭐야? 꼬불꼬불한 게. 아, 바느질 본인가 보구먼. 쳇, 눈도 먼 주제에 바느질은 무슨. 그는 그 종이 뭉치가 자신의 목을 칠 비망록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오히려
윤 씨 부인의 얼굴에 툭 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날 놈의 등 뒤에 대고 소리 없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식한 놈. 내 놈의 그 무식이 내 무덤을 파는구나. 지식이 힘이라 했던가요. 그녀의 글재 주는 칼보다 더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얼음판 같은 이중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윤 씨 부인은 마당을 쓰는 척하며 안방 툇마루 밑으로 살금살금 기어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향단이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나으리,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저 맹인년이 살아있는 꼴을 보는 것도 지긋지긋합니다. 내일이 마침 손 없는 날이라 하니 일을 치르시지요. 일을 치르다니 무슨 묘수라도 있느냐? 말리제 고개 아시지요? 요즘 그곳에 식인 호랑이가 출몰하여 사람 뼈다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합니다. 내일 요양을 핑계로 마님을 그곳에 버려두고 오시지요. 하룻밤이면 호랑이 밥이 되어 뼈도 못 추릴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레 실종이 될 것이고 3년 상을 치를 필요도 없이 제가 안방마님이 되는 것 아닙니까? 향단이의 끔찍한 제안에 조생원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거니 역시 내 사랑 향단이로다. 기가 막힌 계책이야. 내일 당장 가마를 대령하라 이름아. 크하하하. 두 연놈의 악마 같은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툇마루 밑에 숨어있던 윤 씨 부인은 입술을 깨물어 터져 나오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내일이라니. 당장 내일이면 꼼짝없이 산중 호랑이 밥이 되어야 할 운명이라니.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관하로 달려가 살려달라고 빌어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고을 사또는 이미 조생원에게 뇌물을 받아먹고 한통속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도망쳐봤자 추노꾼에게 잡혀 더 비참한 꼴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놈들의 계획대로 움직이되 그 허점을 노려 반격하는 것.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 놈들이 방심한 틈을 타 숨통을 끊어놓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려면 힘이 필요했습니다. 호랑이와 마주쳐도 기절하지 않을 담력과 험한 산길을 헤쳐 나올 체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결심한 듯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다 깊숙이 파묻어 두었던 작은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흙냄새와 함께 알싸한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 윤 대감이 우리 딸 시집가서 혹여라도 몸이 축나거들랑 먹거라 하며 몰래 쥐어주셨던 100년 묵은 산삼, 천종산삼이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집 한 채 값도 넘을 귀하디 귀한 보약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목숨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님, 못난 딸 살기 위해 이 귀한 것을 씹습니다. 부디 저에게 호랑이를 때려잡을 기운을 주십시오. 살아서 아버님의 원한을 갚고 빼앗긴 가문을 되찾겠습니다. 윤 씨 부인은 흙도 털어내지 않은 산삼 뿌리를 입안에 넣었습니다. 우적우적. 쓴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꼭꼭 씹어 삼켰습니다. 그것은 약초가 아니라 살겠다는 도끼이자 복수에 대한 집념이었습니다. 산삼의 뜨거운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단전에서부터 뜨거운 열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흐릿하던 정신이 맑아지고 꺼져가던 생명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듯했습니다. 그래, 와라.
호랑이든 귀신이든 다 덤벼라. 내 기필코 살아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녀는 눈을 부릅뜨고 밤하늘을 노려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말리제 고개로 끌려갈 운명.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다시 시간은 현재로 돌아와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말리제 고개. 해가 완전히 떨어지자 산의 공기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낮 동안 숨죽이고 있던 짐승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뼈를 얼리는 듯한 냉기와 함께 숲속 깊은 곳에서부터 낮게 깔리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르릉, 컹. 단순한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거친 숨소리, 바스락거리는 나무십 소리 하나에도 살기가 묻어났습니다. 윤씨 부인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어젯밤 씹어 삼킨 산삼의 기운 덕분인지 정신은 또렷했지만 본능적인 공포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의 은장도를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했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냐, 호랑이가 덤비면 눈이라도 찌르고 죽겠다. 내 이대로 헛되이 죽어 저놈들에게 웃음을 줄 수는 없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저편 산비탈 쪽에서 붉은 불빛이 어른거리는가 싶더니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복에 불을 좀 더 밝혀라. 길이 험하구나. 예, 나으리, 조심하십시오. 이곳은 호환이 잦은 곳이라 합니다. 횃불을 든 무리가 산길을 헤치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적대일까 아니면 산짐승을 잡는 포수들일까. 윤씨 부인은 긴장하며 그들을 주시했습니다. 횃불 빛에 드러난 그들의 복색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관복을 입은 하인들과 호위 무사들, 그리고 그 중심에 남루한 갓을 쓰고 낡은 도포를 걸쳤지만 기품이 흘러넘치는 한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조정에서 비밀리에 파견한 암행 감찰어사 이진수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들이야말로 하늘이 보내준 동아줄이라는 것을.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바위 뒤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여기 억울하게 죽지 못한 여인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여인의 등장에 호위 무사들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멈춰라. 걔 누구냐? 산 귀신이냐? 사람이냐? 사람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에게 속아 이곳에 버려진 사람입니다. 윤씨 부인은 이진수의 발치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이진수는 무사들을 제지하고 윤씨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횃불 빛이 윤씨 부인의 얼굴을 비추자 이진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30년 세월이 흘러 주름이 지고 머리가 하얗게 샜지만 그 기품 있는 이목구비는 20년 전 기억 속의 누군가와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부인은 혹시 한양의 거상 윤대감댁 따님이 아니십니까? 윤씨 부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아비를 아십니까? 이진수는 가끈을 풀며 윤씨 부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찌 모르겠습니까? 20년 전 대흉년이 들어온 나라가 굶주릴 때 제 아버님과 저희 식솔들이 길바닥에 나앉아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 대감께서 곳간을 활짝 열어 죽을 쑤어 먹이고 저희에게 노잣돈까지 쥐어주셨지요. 덕분에 저희 가족이 목숨을 부지하고 제가 글공부를 하여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아,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뜻이자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섭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쌓은 덕이 20년이라는 세월을 돌아 딸의 목숨을 구하는 동아줄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윤 씨 부인은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저를 살리셨군요. 윤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이 간직해 온 비망록과 인감도장이 찍힌 비밀 장부를 꺼내 이진수에게 바쳤습니다. 어사 나으리, 이것을 보십시오. 제 남편 조가놈과 그 첩이 저지른 만행이 여기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저를 독살하려 하고 눈먼 저를 기만하여 재산을 빼돌리고 끝내는 산호랑이 밥으로 던져버린 천인공노할 죄상이 여기 있습니다. 이진수는 횃불 아래서 비망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길 때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가 창백하게 질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비망록을 움켜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은인의 딸을 짐승처럼 짓밟은 자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적개심이었습니다. 천하에 이런 폐악무도한 놈들이 있다니.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이진수는 비망록을 덮으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윤 씨 부인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걱정 마시오. 내 이 마패를 걸고 맹세하리다. 이놈들의 뼈와 살을 분리해서라도 그 죄를 물을 것이오. 단순히 관아에 넘기는 것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놈들이 가장 기뻐 날뛸 때 가장 높은 곳에서 지옥으로 떨어뜨려 주겠소.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어흥 하는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윤 씨 부인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천군만마보다 든든한 암행어사가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의 가슴 속에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복수의 칼날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진수는 고이 무사들에게 명했습니다. 여봐라, 부인을 안전하게 모셔라.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당장 읍내로 내려가 거사를 준비한다. 조가놈이 잔치를 벌인다는 소문이 있으니 그 잔치상이 놈의 제사상이 되게 해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가마 대신 튼튼한 말에 올라탔습니다. 산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산 아래로 보이는 마을 불빛들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게 빛나는 집, 바로 조생원이 차지하고 앉아있을 그녀의 옛집이 보였습니다. 기다려라, 조생원. 그리고 향단아. 내가 간다. 내 놈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모습으로 내 놈들이 가장 끔찍해할 손님을 모시고 내가 간다. 윤 씨 부인의 눈빛이 횃불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입니다. 과연 조생원은 자신의 잔칫날에 어떤 꼴을 당하게 될까요?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암행어사와 함께 나타났을 때 놈의 표정은 얼마나 볼만하게 일그러질까요? 사흘 뒤 말리제 고개 너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지만 고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인 윤대감댁, 아니 이제는 조생원이 제 집인 양 차지하고 앉은 그곳만은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고기 굽는 냄새와 기름진 전 부치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꽹과리와 장구 소리가 덩기덕 쿵덕 온 동네를 시끄럽게 울려댔습니다. 풍악을 더 크게 울려라. 오늘 밤은 고을의 술이란 술은 다 동을 내야 한다. 에헤라 디야.
조생원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는 아내가 산속에서 실종된 지 불과 사흘 만에 아내가 호랑이에게 물려갔다는 흉흉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고는 시신도 찾지 않은 채 허수아비 하나를 관에 넣고 대충 장례를 치르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상복을 벗자마자 곧바로 첩향단이를 정실부인으로 맞아들이는 혼례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인두겁을 쓰고 어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의 폐륜이었지만 돈과 권력을 쥔 조생원 앞에서 대놓고 손가락질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비단 병풍이 둘러쳐지고 상다리가 부러져라 차려진 술상 앞에는 고을에 내로라 하는 유지들과 아첨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는 욕을 할지언정 겉으로는 조생원의 비위를 맞추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조대감, 아니 이제 조부자라 불러야겠군요. 새 부인을 맞이하시니 얼굴이 훤하십니다. 암요, 암요, 헌집신 가고 새 꽃신 온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첨꾼들의 입에 발린 소리에 조생원은 입이 귀에 걸려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붉은 관복을 걸치고 거드름을 피우며 술잔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자, 다들 마시게. 이제 이 고을의 제일 부자는 나 조가놈이야. 내 말 한마디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이 말이야. 으하하하. 술에 취해 불구죽죽해진 얼굴로 광소를 터뜨리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자신을 뒷바라지한 조강지처를 산 호랑이 밥으로 던져주고 얻은 부귀영화가 그리도 좋은지 놈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안채 문이 열리며 화려한 비단 옷을 휘감은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향단이었습니다. 주막에서 술국이나 나르던 천한 신분이었던 그녀가 윤씨 부인이 입던 옷보다 더 화려하고 값비싼 명주 치마 저고리를 입고 온갖 폐물을 주렁주렁 매달고 나타난 것입니다. 스르르, 스르르. 비단 치마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향단이는 교태를 부리며 조생원의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콧소리를 잔뜩 섞어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아잉 술 냄새.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오늘 밤은 저랑 오붓하게 보내셔야죠. 오, 내 사랑 향단이. 아니지, 이제는 내 부인이지. 어떠냐, 그 옷이 마음에 드느냐? 그럼요. 그 맹인년이 입던 칙칙한 무명옷 따위는 제가 아궁이에 쳐넣어 다 태워버렸답니다. 재수 옴붙을까봐 그 여자가 쓰던 빗이며 거울까지 싹 다 깨버렸지 뭐예요. 호호. 잘했다 잘했어. 역시 자네는 살림꾼이야. 그 여편네 냄새가 싹 사라지니 이제야 내 집 같구나. 두 연놈이 주고받는 대화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역겨웠습니다. 향단이가 조생원의 입에 안주를 넣어주고 조생원이 향단이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꼴을 보며 구석에서 심부름을 하던 늙은 하인들은 고개를 돌리고 혀를 찼습니다. 천벌을 받을 연놈들. 마님께서 저승에서 피눈물을 흘리시겠구나.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면 어찌 저런 놈들을 그냥 두신단 말인가.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조생원이 거나하게 취하고 향단이가 제 세상인 양춤을 추며 거들먹거릴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맑던 밤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으스스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잔치가 절정에 달해 조생원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고 향단이의 치맛자락이 바람에 날릴 때였습니다. 하늘이 노했는지 아니면 땅이 울었는지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며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저승문이 열리는 듯한 음산한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휘잉! 뼈를 깎는 듯한 찬바람이 마당을 휩쓸자 청사초롱이며 횃불들이 일제히 푹 소리를 내며 꺼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암흑천지가 된 잔치집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변고야. 불 좀 켜보게. 앞이 안 보인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벅, 저벅, 저벅. 그 소리는 흙을 밟는 소리가 아니라 심장을 짓밟는 소리처럼 묵직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달구름이 걷히며 희미한 달빛이 대청마루를 비추자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형상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산발한 채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 바람에 펄럭이는 옷자락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냉기. 그녀는 다름 아닌 사흘 전 호랑이 굴에 버려졌던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힘없는 장님이 아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번뜩이는 그녀의 두 눈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시퍼렇게 살아 조생원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귀신이다. 윤씨가. 윤씨 귀신이 되어 돌아왔다. 조생원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술상이 엎어지며 술병과 안주들이 바닥에 뒹굴었고 그는 엉금엉금 기어가며 마루기둥을 붙잡고 벌벌 떨었습니다. 악, 사람 살려. 저리 가란 말이야. 향단이는 사색이 되어 조생원의 등 뒤로 파고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윤씨 부인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호랑이에게 찢겨 죽었어야 할 사람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서 있으니 귀신이 아니고서야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천천히 마루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겁에 질린 두 연놈을 훑어내렸습니다. 왜? 내가 죽어서 원귀라도 되었을 줄 알았더냐? 아니면 호랑이 밥이 되어 뼈도 못 추렸을 줄 알았더냐? 윤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벼락처럼 쩌렁쩌렁하게 마당을 울렸습니다. 내 이놈 조생원, 그리고 요망한 향단이년, 똑똑히 보아라. 내 눈이 멀었다고. 천만에 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다 지켜보았느니라. 내 놈들이 내 탕약에 독초를 타는 꼴을, 내 재산을 빼돌려 노름판에 탕진하는 꼴을, 그리고 나를 산채로 호랑이 굴에 내다 버리기로 작당하는 그 더러운 주둥아리를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단 말이다. 윤씨 부인의 호통에 마당에 있던 하객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눈이 먼 게 아니었어. 독약 산에다 버려. 세상에 저게 사람 새끼들이야?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갔습니다. 조생원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자 공포는 곧 비열한 생존 본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윤씨 부인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기어왔습니다. 아니. 부인, 살아 있었소. 아이고, 다행이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시오? 나는 부인이 요양을 간 줄만 알았지. 산에 버려진 줄은 꿈에도 몰랐소. 이게 다 저 향단이 년이 꾸민 짓이오. 저 년이 나를 속이고 부인을 죽이려 한 것이오. 나는 억울하오. 조금 전까지 내 사랑 향단이라 부르며 엉덩이를 두드리던 놈이 살기 위해 첩을 팔아넘기는 꼴이라니. 이를 지켜보던 향단이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녀 역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독이 바짝 올랐습니다. 향단이는 조생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악을 썼습니다. 뭐라고요? 이 늙은 여우 같은 영감탱이가 누구더러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시킨 건 당신이잖아요. 탕약에 독 넣으라고 시킨 것도 당신이고, 산에 버리고 오면 안방마님 시켜준다고 꼬드긴 것도 당신이잖아. 어디서 발뺌이야. 이 천한 것이 어디서 감히 닥치지 못해. 못 닥쳐. 나 혼자 못 죽어. 당신이 뇌물 먹인 장부,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잔칫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죄를 폭로하며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우는 두 연놈의 추악한 몰골. 윤씨 부인은 그 꼴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허허, 꼴 좋구나. 서로 물어뜯는 짐승들이 따로 없네 그려. 윤씨 부인은 품속에서 붉은색 책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놈들이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소란 틈에서 그녀는 그 책자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자, 더 짖어보거라. 너희들이 짖으면 짖을수록 이 책자의 먹물이 더 짙어질 뿐이니 이 안에 너희들의 모든 죄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이제 그 입 다물고 죗값을 받을 준비나 하거라. 조생원과 향단이는 그제야 싸움을 멈추고 윤씨 부인의 손에 들린 비망록을 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들의 눈동자에 절망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천천히 뒤를 돌아 대문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이 더러운 놈들을 청소할 시간입니다. 윤씨 부인의 서슬퍼런 호통의 잔칫집이 쥐 죽은 듯 조용해진 찰나였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던 마당 한가운데로 대문이 박살나는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쾅! 단단한 참나무 대문짝이 마치 종이장처럼 뜯겨나가며 먼지구름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욱한 흙먼지 사이로 밤하늘을 찢을 듯한 우렁찬 함성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역졸들은 죄인들을 포박하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수십 개의 횃불이 용이 승천하듯 마당으로 밀려 들어왔고 푸른 천릭을 입은 역졸들이 몽둥이와 육모방망이를 휘두르며 들이닥쳤습니다. 잔치상은 순식간에 뒤집어졌고 혼비백산한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담장을 넘으려다 서로 엉켜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잔치집 마당, 그 혼란의 중심에 한 사내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낡은 갓을 벗어던지고 관복을 정제한 이진수 어사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달빛을 받아 번쩍이는 황동 마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세 마리의 말이 그려진 마패, 그것은 왕의 권한을 대행하는 서슬퍼런 어명이었습니다. 이진수 어사의 눈빛이 조생원을 향해 번개처럼 꽂혔습니다. 내 이놈 조가야, 하늘이 무섭지 않더냐. 조강지처를 독살하려 하고 산 호랑이 굴에 내다 버린 천인공노할 폐악질도 모자라 관아 이방과 결탁하여 백성의 고혈인 쌀을 빼돌리고 뇌물을 받아 먹었으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조생원은 마패를 보는 순간 다리의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줌을 지렸는지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입술로 무어라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굴. 닥쳐라. 내 놈의 혓바닥이 길구나. 여봐라. 저 간악한 연놈들을 당장 포박하여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려라. 역졸들이 달려들어
조생원과 향단이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향단이는 악을 쓰며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놔. 이거 놓으란 말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나 이 집 안방마님이야. 안방마님. 내년이 안방마님이면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어디서 천한 것이 감히. 역졸 하나가 향단이의 정강이를 걷어차자 향단이는 악 소리를 내며 꼬꾸라졌습니다. 거친 포승줄이 두 사람의 온몸을 올감했습니다. 5분 전만 해도 세상 부러울 것 없이 거들먹거리던 고을 제1의 부자와 안방마님이 순식간에 죄인의 꼴이 되어 흙바닥에 처박힌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숨을 죽이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세상에 암행어사가 떴어. 조생원 놈, 이제 진짜 끝장났구나. 꼴 좋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윤씨 부인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하얀 소복 자락을 휘날리며 포박된 두 죄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지난 3년의 한이 실려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무릎 꿇은 조생원과 향단이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서리빨 같은 명령에 조생원과 향단이가 쭈뼛쭈뼛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조생원은 황급히 시선을 피했고 향단이는 도끼 어린 눈으로 윤씨 부인을 노려보았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게지요. 윤씨 부인은 망설임 없이 손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향단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살이 터지는 듯한 찰진 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향단이의 고개가 획 돌아가고 입가에서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멍하니 있는 향단이를 향해 윤씨 부인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감히 주인 행세를 하며 내 안방을 더럽힌 값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대쪽 뺨을 사정없이 올려 붙였습니다. 짝! 그리고 이건 내 눈앞에서 시퍼런 낯을 휘두르며 나를 능멸하고 독약을 먹여 내 눈을 멀게 하려 했던 죄값이다. 아프냐? 내 썩어 문드러진 속보다는 덜 아플 게다. 향단이는 바닥에 쓰러져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조생원 차례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조생원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조생원은 덜덜 떨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내가 잠깐 귀신에 씌었나 보. 우리 정을 봐서라도. 정. 하하하. 윤씨 부인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정이라는 게 아픈 아내를 산 호랑이 굴에 던져버리는 것이었나? 너는 사람이 아니야. 짐승도 제 짝을 그렇게 버리지는 않아. 윤씨 부인은 조생원의 따귀를 때리는 대신 바닥에 뱉어진 흙 묻은 산삼 뿌리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아까 소란통에 밟혀 으깨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조생원의 입에 억지로 쳐넣었습니다. 먹어라. 이게 내가 그토록 탐내던 내 아버님의 유산이다. 흙맛이 어떠냐? 내가 나를 버린 그 산속 흙맛과 똑같을 게다. 평생 그 맛을 잊지 말고 살거라. 조생원은 캑캑거리며 흙을 뱉어내려 했지만 윤씨 부인의 눈빛에 눌려 억지로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참하고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진수 어사가 준엄하게 명했습니다. 여봐라. 이 죄인들을 당장 관하로 압송하라. 날이 밝는 대로 동원 마당에서 공개적으로 국문을 열어 죗값을 물을 것이다. 곤장을 쳐서 놈들의 뼈를 부러뜨리고
그 죄상을 만천하에 알리리라. 예의. 역졸들이 조생원과 향단이를 짐짝처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부인. 나 좀 살려줘. 조생원의 비명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윤씨 부인은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이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먹구름이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윤씨 부인의 세상에도 진짜 달이 떴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관아로 끌려간 조생원과 향단이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스러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곤장이 아니라 조선시대 탐관오리와 페륜아들을 다스리던 가장 혹독한 처벌. 과연 그들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관아 앞마당은 구경 나온 백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암행어사 출두 소식에 이어 악덕한 조생원과 그 첩이 공개 국문을 받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천벌을 받은 개야. 조강지처를 버리더니 꼴 좋다. 암행어사 나으리가 아주 본때를 보여주신다더군. 형틀에 묶인 조생원과 향단이는 하룻밤새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화려했던 비단 옷은 찢겨나가고 산발이 된 머리에 흙투성이가 된 몰골은 거지꼴보다 못했습니다. 동원마루 위에는 이진수 어사와 고을 사또가 위엄있게 앉아 죄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진수 어사가 마패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서슬 퍼런 목소리로 죄목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죄인 조가는 들어라. 첫째, 조강지처를 독살하려 한 죄. 둘째, 멀쩡한 아내를 산 호랑이 굴에 유기하여 살해하려 한 죄. 셋째, 관아 이방과 결탁하여 국고를 횡령하고 백성의 고혈을 짠 죄. 이 모든 죄상이 명백하니 내 놈은 죽어 마땅하다. 여봐라. 저놈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부러질 때까지 매우 쳐라. 예의. 집행관의 우렁찬 대답과 함께 굵직한 물풀의 나무 곤장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탁. 으아악. 조생원의 비명이 관아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곤장 한 대가 내려 꽂힐 때마다 그의 엉덩이 살점이 터져 피가 튀었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그에게 이 형벌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2대요, 3대요. 숫자를 세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교차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끔찍한 광경을 보면서도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쳐라, 더 세게 쳐라 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동안 조생원에게 당한 서름이 얼마나 깊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결국 조생원은 곤장 100개를 다 맞기도 전에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2 다리는 곤장독에 맞아 으스러져 다시는 2 발로 걸을 수 없는 안진뱅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평생 남을 짓밟고 서서 군림하려던 자가 이제는 땅을 기어 다니며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향단이 차례였습니다. 향단이는 형틀에 묶이자마자 달동 같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 저 영감탱이가 시킨 짓입니다. 하지만 이진수 어사는 냉정했습니다. 내 죄가 더 무겁다. 주인을 능멸하고 안방을 차지하려 했으며 독약을 다루어 사람을 해하려 했으니 그 죄질이 심히 악하다. 전연의 이마에 도적이라는 자자를 새기고 평생 관노비로 삼아 가장 험한 일을 시켜라.
안 돼, 안 돼요. 내 얼굴, 내 얼굴. 향단이는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불에 달군 인두가 그녀의 이마에 닿는 순간 치익 살타는 냄새와 함께 그녀의 화려했던 인생도 끝이 났습니다. 평생 비단 옷 입고 안방마님 소리 듣기를 원했던 그녀가 이제는 이마에 씻을 수 없는 낙인을 찍고 평생 똥지게를 져야 하는 천한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형벌이 끝나고 만신창이가 된 두 죄인은 옥사에 쳐넣어졌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썩은 지푸라기 냄새, 그리고 쥐들이 들끓는 감옥. 조생원은 부러진 다리를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그때 철창 너머로 하얀 비단 신발이 보였습니다.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옥졸에게 부탁하여 잠시 면회를 청했습니다. 감옥 안으로 들어선 윤씨 부인은 더 이상 초라한 장님이 아니었습니다. 윤 대감이 남긴 옥색 비단 치마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머리에는 은비녀를 꽂은 기품 있는 안방마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조생원은 쇠창살 사이로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부인. 말순아. 나 좀 살려다오. 내 다리가 너무 아파. 의원 좀 불러주게. 우리 정을 봐서라도 제발. 윤씨 부인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남보다 못한, 아니 짐승보다 못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정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역겹구먼. 내가 내 다리에 뜨거운 탕약을 쏟았을 때, 내 눈앞에 낫을 들이댔을 때 너는 정을 생각했나? 그건 내가 눈이 멀어서, 잠깐 미쳐서. 그래, 눈이 멀었지. 탐욕의 눈이 멀고 세욕의 눈이 멀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게지. 자네는 평생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겠지만 하늘은 다 보고 계셨네. 내가 장님 행세를 할 때도 내 두 눈은 자네의 죄를 낱낱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말일세. 윤씨 부인은 품속에서 문서를 하나 꺼내 조생원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뭔가 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객주와 전답의 문서일세. 암행어사 나으리께서 자네가 숨겨둔 비자금 항아리까지 모조리 찾아내어 원래 주인인 나에게 돌려주셨네. 이제 자네에게 남은 건 저 썩어가는 두 다리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할 시간뿐이야. 조생원은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준 아내마저도 모두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고통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감옥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부인 하고 부르는 조생원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옥 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윤씨 부인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텅 빈 마음에 찬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난 세월을 칼로 베어낸 상처가 어찌 쉽게 아물까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놈들은 벌을 받았고 아버님의 재산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왜 이리 허전할까요? 그때 저작거리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씨 부인 만세, 객주가 다시 문을 연단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신대. 사람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슬퍼할 시간이 없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3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만큼 남은 생은 2배, 3배 더 밝게 살아야 한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단순히 옛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윤대감의 딸이 아닌 거상 윤말순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그곳. 과연 그녀는 무너진 객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진정한 상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말리제 고개에도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흉흉했던 소문은 바람에 실려가고 이제 사람들은 그 고개를 윤씨 고개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기세로 운명을 바꾼 여인의 전설이 서린 곳이기 때문입니다. 조생원과 향단이가 사라진 후 흉가처럼 변해가던 윤대감 댁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닫혀있던 객주의 대문이 활짝 열리고 먼지 쌓인 간판 대신 윤간의 객주라는 새 현판이 걸렸습니다. 윤씨 부인은 단순히 남편을 몰아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 무너져가던 상단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자,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하거라. 물건은 정성으로 다루어야 손님 마음을 얻는 법이다. 윤씨 부인은 비단 옷 대신 간편한 무명옷을 입고 머리에는 수건을 동여맨 채 직접 장부를 들고 현장을 누볐습니다. 3년 동안 갇혀 지내며 쇠약해졌던 몸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20대 청춘보다 더 맑고 총명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명석한 두뇌와 정직한 상술은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윤씨 부인네 물건은 믿고 살 수 있다더라. 그 부인이 어떤 사람인가? 호랑이 굴에서도 살아 돌아온 여장부 아닌가? 한양을 오가는 보부상들은 물론이고 멀리 청나라 상인들까지 윤간의 객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는 쌀과 비단이 가득 쌓이고 마당에는 돈 세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씨 부인은 돈을 모으는 데만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면 그녀는 제일 먼저 곳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장사인데 사람이 굶어 죽어서야 되겠는가. 퍼주어라. 남는 것이 없어도 좋으니 배고픈 이가 없게 하라. 그녀는 죽을 쑤어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병든 노인들에게는 약값을 쥐어주었습니다. 3년 전 자신이 병들고 약해졌을 때 겪었던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힘없는 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말리제의 어머니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윤씨 부인은 일을 마치고 대청마루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심은 매화나무에서 꽃이 피 눈처럼 흩날리고 파란 하늘에는 흰 구름이 한가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후, 따뜻한 찻잔을 쥔 그녀의 손등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그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습니다. 3년 동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살면서 그녀는 이 평범한 풍경이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웠던가요. 흔들리는 나무잎 하나, 지저귀는 참새 한 마리, 그리고 따스하게 내리쬐는 햇살 한 줌. 눈을 뜨고 본다는 것이 이토록 큰 축복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윤씨 부인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독백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인생지사 세용지 말하더니 몹쓸 인연을 끊어내고 나니 이리도 좋은 세상이 오는구나. 내 그때 포기하고 죽어버렸다면 이 고운 매화 꽃잎을 다시 볼 수 있었겠는가. 그녀의 입가에 넉넉하고
인자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난 세월의 모진 풍파가 깎고 다듬어 만들어낸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말리제 고개 호랑이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억울한 여인의 한이요. 그보다 더 강한 것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다시 일어선 여인의 지혜와 용기였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좀 해주세요. 호랑이 때려잡은 이야기요. 동네 아이들이 윤씨 부인에게 달려와 매달렸습니다. 윤씨 부인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오냐, 오냐. 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짐승 2마리를 혼내준 이야기를 해주마. 잘 듣거라. 착하게 살면 복이 오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제 눈에는 피가 쏟아지는 법이니라.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속에 윤씨 부인의 행복한 노년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피해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한 객주의 주인이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존경받는 어른 윤말순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야담 말리제 고개 호랑이보다 무서운 조강지처의 눈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악독한 조생원과 향단이는 평생 고통 속에서 죗값을 치렀고 지혜로운 윤씨 부인은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아 보란 듯이 성공했습니다. 옛말에 권선징악, 사필귀정이라 했습니다. 죄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언젠가 복을 받는다는 이 진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도 틀린 게 없지요? 혹시 지금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윤씨 부인처럼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 하지 않습니까? 꾹 참고 견디며 지혜를 모으면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찬란한 반격의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뻥 뚫리는 통쾌함과 따뜻한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 기막히고 맛깔나는 야담을 가져오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등골이 오싹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